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5일 금요일 아침 9시 32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빠진 걸 보면은 긴축 우려, 금리 상승 이런 것 때문이구나. 하락 이유가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확실히 빅테크가 빨간색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초록색이 조금씩 섞여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락 재료는 긴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4월 13일 날 나왔던 이 장대 양봉을 훼손을 해버렸죠. 이 장대 양봉을 완전히 되돌렸죠. 여기 요날 양봉을 되돌렸잖아요. S&P하고 나스닥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결과적으로 4월 13일 날 상승은 일시적인 반등 혹은 속임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하락 추세 잘 진행 중이구나. 이 하락이 계속 지속될 생각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또다시 저항을 잘 차분하게 누적시켜 줬으니까 이제 월요일 날은, 오늘 밤은 휴장이고요. 월요일 날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월요일 날은 이제 하락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자리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하락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제 밤 같은 경우 어젯밤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게, 이제 빅스 지수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빅스지수 이거 한번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젯밤에 이제 얘가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었단 말이죠. 죽어버리면 이렇게 쌍바닥 확인하러 또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얘가 어젯밤에 살아났단 말이죠. 제가 어젯밤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게 빅스가 올라가는 게 다양한 패턴이 있다, 이렇게 보통 급등을 해서 올라가는 게 기본이긴 한데, 근데 이제 요렇게 짜불짜불하게 더럽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어젯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더럽게 갈 거냐 아니면 스트레이트로 갈 거냐가 결정될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젯밤에 일단 중요한 자리에서 상승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잘하면 지난번 여기 시계 좀 치워버리고, 지난번 여기 이때처럼 빅스가 더럽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빅스가 이제 더럽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어젯밤 상승 마감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젯밤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빅스가 이제 저런 모습 보였으면 S&P나 나스닥 같은 걸로도 보면은 이게 시장이 예전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빠지는 이런 구간보다는, 예전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또 더럽게 또 짜불짜불 더럽게 빠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어젯밤 하락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이제 4거래일간 어딘가 저항을 누적시킨 꼴이 된 거고, 그죠? 중요한 지지선 어딘가를 붕괴시켜 놨으니까 월요일 날엔 하락이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래서 나스닥 그렇고요. S&P도 하여튼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이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하락을 지켜보면서 이 하락이 그래도 조금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예전에 조금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요즘에 어때요? 요즘에 보시면 한번 레벨 다운 시켜놓고 그 자리에 3, 4거래를 확인하고, 레벨 다운 시켜놓고 3거래를 확인하고, 레벨 다운 시켜놓고 3, 4거래를 확인하고, 이거 어쨌든 잘 빠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천천히 힘을 아껴가면서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할 일은 없다, 가만히 지켜보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뭔가를 아직 포지션을 못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어딘가 중요한 어떤 자리들이 있죠. 이러한 자리들에서 싸우는 거 확인하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면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되겠죠. 지금 이런 구간은 보유자들의 영역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 주식시장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먼저 해봤고요. 왜 빠졌냐? 결과적으로 금리하고 달러가 또 올랐죠. 보시면은 이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2, 3거래일 정도 조정하다가 또다시 고점을 높였나 안 높였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승이 또 진행이 돼 버렸고, 2거래일 쉬더니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 꼴랑 하루 장대 음봉 보이더니 다시 다 되돌리고 고점을 높여버렸죠. 저는 이 조정이 그래도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젯밤에 이거 얘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정이 아니고 하루 쉬더니 또 곧바로 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히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고, 최근에 속도도 좀 가파르긴 했는데 여전히 아직 힘이 다 빠지진 않았나 봐요. 계속 갈 생각인가 싶긴 합니다. 더 하더라도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아무튼 저의 생각인데, 힘이 너무 좋은가 봐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한국 주식시장은 오늘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하락했더라도 별 이유 없이 하락하면 모르겠는데 명확한 이유가 있잖아요. 뭐 전쟁으로 인한 하락 이런 것도 아니고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락을 했다잖아요.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오늘 한국은 안 좋겠다. 미국이 안 좋았는데 이유가 있게 안 좋았으니까 오늘 한국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계속 달릴 모양인가 보다. 일단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급하긴 급하고 중요한 저항 부분까지 오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랑 2거래 해주시고 더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급하지만 더 갈 수 있나 보다. 또 악셀을 밟기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의아하지만 일단 더 가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어젯밤에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어젯밤에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만은 제 생각엔 결과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경제지표 발표가 몇 개 있긴 했거든요. 뭐 소매 판매하고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라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 현실적으로 어젯밤에 이제 금리하고 달러가 크게 움직였는데 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금리와 달러를 크게 움직일 만한 재료는 요거밖에 없었다. 22 통화정책회의. 어젯밤 영상 녹화하기 직전에 통화정책회의가 끝나가지고 요 내용은 다뤄드리지 못했었는데, 이 결과적으로 어젯밤에는 요게 22 통화정책회의가 저렇게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오진 않았죠. 뭐 여기 제목에는 페드의 공격적 긴축 우려 속 국채금리 급등 등의 하락이라고 돼 있는데 왜 국채금리가 급등했냐, 왜 긴축 우려가 나오고 있냐, 제 생각에 요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요, 뭐 요거만 보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치솟아라고 했으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게 긴축 우려 심화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는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면은 뭐 그럭저럭 설명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 동결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지금 미국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 시작했고, 안 그래도 지금 그래서 제가 위에 뉴스를 몇 개 띄워놨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그냥 금리 인상이 아니고 빅스텝을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22년 만에 빅스텝이래요.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저 한국은행 총재도 없이 했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 해버렸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긴축 이런 걸로 가고 있는 와중에 22얘네는 아직도 좀 경제가 좀 튼튼하지 못하다. 아직도 하여튼 성장이 느리다. 이런 것 때문에 공격적으로 지금 긴축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잖아요. 지금 다른 선진국들 다 긴축하고 있는데 얘네만 아직 동결이란 말이죠. 심지어 아직도 채권 매입하고 있단 말이야. 아직도 얘네는 완화적인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유로존이 그러니까 이런 소식으로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유로화 약세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유럽은 이거 비실비실하구나. 이거 유로존 통화 가치는 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소식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고, 아무튼 또 그리고 뭐 물가 급등, 어쨌든 인플레는 심각하다라고 총재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22 총재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죠? 어쨌든 이 소식이 지금 뉴스 타이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사실상 어젯밤에 어떤 하락을 이끌었던 그나마 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와중에 재밌는 거는 지금 이제 유일하게 그래도 좀 덜 긴축적인, 오히려 완화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아시아에 다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 솔직히 워낙 자기네들 경제 규모가 크고, 나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선진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 어쨌든 좀 미국의 통화 정책에 좀 개길 만한 어떤 기초 체력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고 뭐고 우리는 우리 길대로 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긴축적인 기조 속에서도 완화를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은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긴 할 겁니다.
뭐 중국하고 일본은 경제 규모가 크니까 뭐 지구 말고 다른 행성에서 사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지구에 있으니까 어쨌든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선진국이고 인구가 많고 뭐 GDP가 뭐 미국의 뭐 80%를 따라오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과적으로 이제 걔들도 기축통화권, 달러라는 기축통화권에서 노는 시스템 안에서 노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아직 괜찮을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5월 달에 테이퍼링 실시하고 미국이 그리고 막 금리를 50bp씩 계속 올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 친구들도 분명히 이에 대한 부작용을 겪긴 할 겁니다. 대신 워낙 그래도 자기네들 그 맷집이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고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그 미국의 지금까지 미국 금융 정책에 역행해 갖고 나갔던 나라들 중에서 잘된 꼴을 본 나라는 지금까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서 요즘에 엔화가 박살나고 있잖아요. 엔저 뭐 이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위안화는 강세였지만 이제 조만간 약세로 전환되면서 중국에서도 자금이 이탈되고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지금 전 세계에 나타나는 문제가 미국이 긴축한다라고 하니까 뭐 스리랑카니 뭐 하여튼 뭐 그 예전에 뭐 터키니 뭐 아르헨티나니 이런 나라들 박살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긴축의 영향이 좀 덜 하니까 저 밑에 있는 신흥국들 이상한 우리가 이름 처음 들어본 그런 나라들이나 나가 떨어지고 디폴트가 나는데 조금 이제 미국이 긴축을 한 단계 더 세게 하거나 긴축이 계속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조금 멀리 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도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특히 중국 전 제 생각에는 문제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를 좀 해봤고 전반적으로 다 그죠? 전반적으로 다 지금 보시면은 긴축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만 22는 긴축하고 싶은데 우리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우리 경제가 안 좋아서 못한다 그거죠. 예. 한국은행은 그럭저럭 잘 제 생각에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뭐 저의 생각에는 한국은행은 일종의 그 연준의 거수기 역할 정도라고 보고 연준의 그죠 연준의 어떤 그 거수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가는데 어쨌든 충분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한국의 문제는 뭐냐? 미국이 너무 빨리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한국이 보시면은 기준금리를 차분하게 조금씩 이렇게 올려 나갔는데 미국이 이제 조만간 확 따라올 조만간 0.5씩 올리면서 기준금리를 확 이 갭을 좁힐 것 같으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운신의 폭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앞으로가 좀 고민일 수 있다라는 점. 아무튼 한국은 아직까지는 세계의 흐름에 맞춰서 미국의 흐름에 맞춰서 잘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일단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이 정도까지 봤고요. 어쨌든 JP모건의 다이먼 사장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이분의 의견이죠. 근데 아무튼 JP모건 사장님 대단한 분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연준의 어떤 뭐 페드의 오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무슨 일이 생기려나 하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보고 그냥 넘어만 갈게요. 뭐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은 대충 일단 다 살펴본 것 같고요. 그죠? 예. 보시면 그렇다고요. 중국은행 이르면 15일에 지준율 50bp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중국이 이렇게 할 땐가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중국 그죠? 여기 써 있어요. 인민은행 통화정책 결정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네요. 그죠? 오늘 잠시 후네요. MLF 금리 발행 결정 요거 이게 MLF 금리가 쉽게 말해서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거라고 합니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준율 인하 요거 그리고 LPR 금리 요거 20일 LPR 금리하고 MLF 금리가 기준금리에 해당한대요. 이거 스케줄 참조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완화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게 그 부작용이 없을지 저는 일단 의문이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어젯밤 있었던 일들 쭉 살펴봤습니다.
국제유가는 보시면은 또 다시 급등을 해서 106, 107달러 가고, 잘 가고 있죠. 일단 상승의 목표치는 115달러까지인 거예요. 당장 뭐 100달러를 넘어섰으니까 다음번 목표치는 130이야, 125야, 이게 아니고요. 일단 115를 넘어야 120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현실적인 목표치는 115 정도로 잡아놓고 보는 게 맞긴 할 겁니다. 상승 목표치 일단 115 잡아놓고 115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115를 넘어가면 125, 130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저의 생각은 그래요. 저의 생각은 국제유가 고점이 지금 130.5인데 저거보다는 고점이 좀 높아질 거다라는 추측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132까지는 뭐 115나 130 요 정도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상승인 거예요. 이때 당시 여기 92달러, 여기 92, 95달러에서 130달러까지 갈 땐 이때는 오버슈팅이었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은 매물 소화가 충분히 다 된 과정이고 130달러까지 갔던 피로감을 충분히 다 소화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130달러 가는 거는, 만약 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130달러 가는 건 오버슈팅이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상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물 소화 잘 해가지고 130달러 넘어가게 된다, 그럼 이제 어마어마한 슈팅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저는 일단 하여튼 국제유가가 아래쪽으로 갈 생각은 없구나 라고 그 정도만 생각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거 특별히 볼 건 없고, 하여튼 오늘 한국은 그 긴축, 어제 뭐 달러 강세, 그 금리 상승 요런 거에 영향을 다이렉트로 받겠죠. 그리고 만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아무튼 만기는 끝났으니까. 근데 아무튼 옵션은 그래도 계속 비쌉니다. 요즘에 옵션이 계속 비싸요. 지금 오늘이 이제 5월물 첫 거래일인데 양압이 13 가까이 되죠. 굉장히 비싼 겁니다. 아무튼 한국 증시는 그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어떤 시원시원한 옛날 같은 그런 게 지금은 어쨌든 그런 시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거 매일매일 답답하네, 깝깝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시원한 시세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때가 아니고 아직 그런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좀 답답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예전처럼 이렇게 시원한 시세가 나고 싶으면요, 어떤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거나 매물대가 없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어요? 계속 여기 그 1월 말부터 해서 몇 달 동안 여기 결과적으로 박스권이잖아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안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우리가 막 발 찰라고 하면 잘 안 움직여지잖아요. 물이 밀도가 크니까. 지금 여기는 매물대가 밀도가 굉장히 빽빽하다고요. 밀도가 높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고변동성이 나타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고 싶으면 이런 부분에 빽빽한 매물대를 벗어나면 이제 그럼 탄력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그 벗어난 자리가 어딜까요? 뭐 예를 들면 350짜리 밑으로 가면, 350짜리 밑으로 가면 이제 그래도 좀 숨을 좀 돌릴 수가 있겠죠. 350짜리 밑으로 가면 340포인트까지는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340이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350 붕괴시키면은 조금 시원해질 수 있는데 당분간 그래봐야 340에서 걸릴 거고, 340 붕괴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시원하게 흘러내릴 수가 있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무 때나 막 시원하게 폭락을 해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이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수영장 안에서 그 물속에서 발 빨리 차기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있는 힘껏 해갖고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집에 빨리 와야죠. 힘들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자리에서는 시장이 좀 힘을 아껴가면서 천천히 움직이기를 바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죠? 지지와 저항 테스트 1300짜리 어제 저항 확인했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정상적입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코스피도 385, 358 저항 확인했으니까 오늘 뭐 내려오고 있고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그 1225원 지지력 확인하고 나서 반등 나오고 있고, 반등이 아니죠. 뭐 다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반등이 아니죠. 반등이 아니고 상승. 하여튼 뭐 특별히 더 이상 뭐 점검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